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정책론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조미경입니다. 사회복지정책론의 목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는 정책 발달 이론과 여러 학자들의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전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혹은 이렇게 분석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사회보장 제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에 따른 발달 이론과 여러 학자들의 모형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해 볼 건데요. 사회복지 라이센스 취득하는 교과 과정에서는 여러 교과 과정 중에 학습 모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발달의 어떤 자유주의라던가 아니면은 마르크스주의 이러한 제도적인 것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의 어떤 발달 과정에 따른 이러한 연도, 이러한 출제하는 것들이 의무적으로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핵심 요약 시간에도 또 따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하면은 사회와 그리고 복지, 그리고 정책이 합쳐져 있는 이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사회, 정책을 펼쳐나갈 구조적인 관점을 보는 게 이 사회거든요. 사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여기에서의 어떠한 차등점이라던가 빈곤이라던가 발생되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거고, 일어나는 구분이 이제 사회입니다. 자,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복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복지라는 거는 웰페어죠. 그래서 잘 사는 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라는 거는 사람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태도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잘 산다라는 거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다들 다르거든요. 그리고 운용하는 기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거에 사회복지의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을 사실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에서 쓰는 정자와 그다음에 정책에서 쓰는 정자의 한자가 동일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라는 거는 어떠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기득권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다라는 거는 국민의 삶과 질을 행복의 요소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활동들이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사회복지라는 거는 앞서서 우리가 여러 다른 교과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유럽에서는 사회정책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공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 이렇게 정의가 각 나라마다 혹은 사회마다 혹은 학자마다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는 어떠한 사회 기반적인 영역은 여러 가지 영역들이 거의 비슷하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크게 3대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직장인들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급여 명세서에 보시면은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험이나 건강보험이라던가 뭐 장기요양보험 이러한 것들이 급여 명세서에서 어떻게 돼요?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보험적으로 재정을
구축을 해놓는 걸 사회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부조다라는 거는 이러한 복지체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기준점 아래로 이미 내려오신 대상자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투입이 되어서 뭐 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식료라던가 아니면은 재활이라던가 아니면은 자활이라던가 다양한 분야의 어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제도들을 다 세분화되는 것처럼 이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도 조금씩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5대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우선 소득 수준. 여러분들이 간혹 뉴스에서 보는 것들 중에 매년 뭐 11월이라던가 뭐 이렇게 연말쯤에 보시면은 내년도에 최저시급이 얼마입니다. 뭐 이런 것들 혹은 내년도에 4인 가구 총소득이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를 한 번쯤은 접해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됐었을 때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접근을 할 건지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보건 쪽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선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이러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고요. 기준선 이상의 위에서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택, 주거 지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다 같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어떠한 집, 뭐 이러한 것들의 혜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인 서비스. 그래 사회복지 서비스죠. 이게 5대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7대 영역으로 조금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조세정책이라던가 노동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힐이라는 학자가 사회보장 제도를 6개 영역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사회보장, 그리고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보건 서비스, 그리고 교육, 그리고 고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하게 되면은 기준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자활 관련되어 있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고용이고요.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힐이 주장하는 6가지의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이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미 떨어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미 떨어지신 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적인 차원의 지원이다라고 하고 이런 분들은 시급하겠죠. 우선은 재정적이라던가 아니면 거주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걸 운영하는 이러한 치료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기준선 이상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에서 봤었을 때는 적어도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방적 차원의 기준이다라고 구분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것들도 제가 사회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라던가 정책적인 부분을 제도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는 이것들을 분배를 해야 될 거고요. 누구한테 분배를 할 거고 얼마만큼 공평하게 평등하게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억제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지 이런 것들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평등이거든요. 대상자는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 수급권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수급권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눠줄 거냐는 거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주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보건,
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 혹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어떠한 현물로 받을 수 있는 거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운영되는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분을 할 때 평등의 가치에 의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평등의 가치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수량적인 평등이다라는 거는 우선은 똑같이 배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 중에 이제 어떤 의료 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형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은 작은 병원에 갔었을 때는 돈이 거의 안 드는, 거의 무료로 어떤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 뭐 비싼 어떤 비급여 혜택을 비급여로 돈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 이상은 거의 다 국가에서 재정에서 지원이 되는 이런 의료 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똑같이 공통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신 모든 분들이 공통되게 받을 수 있는 수량적인 평등이죠. 자, 그런데 비례적인 평등이다라는 거는 이런 실질적 평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교과서마다 조금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 출제될 때도 이러한 명칭을 조금 더 구분하셔서 기억을 해두셔야 조금 응시하실 때 수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보험이 혜택이 되거든요. 열등처우 원칙이라고 해서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은 적어도 이 기준선 이상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끌어올려서 혜택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 비례적인 평등에 해당이 되고요. 기회적인 평등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딱 기회만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취업을 지원을 할 때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채용은 그들끼리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경쟁을 하고 합격이 되고 진행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회의 평등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소극적인 이러한 복지를 제공을 한다라고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조건의 평등이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스타트하고자 하는 조건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종합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처음에 개입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하거나 진행을 할 때 혹은 뭐 다른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런 바우처라던가 이런 걸 제공받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기회에 있어서는 스타트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의 평등입니다. 그 이외에도 혜택 받는 걸로 인해서 나의 어떤 자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억압받으면 안 된다라는 두 번째 목표는 자유에 해당이 되고요.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효율성, 형평성이라던가 아니면 자유 이외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효율성입니다. 사실 사회복지에서는 효율성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과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서 그게 끝났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라던가 계약이 체결이 됐거나 체결이 안 됐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라는 거는 그 지역이나 관련된 거 혹은 그 분의 어떠한 라이프의 사이클에서의 개입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분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그게 어떠한 사회복지 필드에서의 어떤 괴리감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자괴감을 갖게 하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들인데 이 효율성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투입되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도 이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랬었을 때 수단적인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정책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할 때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과 비교했었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인지를 보는 것들이고요. 여기에는 목표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운영 효율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영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만큼 내가 투입한 자본 혹은 이분과의 어떤 몇 회기 동안 운영됐던 프로그램 그것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게 이렇게 비용까지 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이 운영 효율성이고요. 그리고 배분적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자본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간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이 사회복지 정책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또 그 사람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효율성을 보는 게 배분적 효율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건 사회와 복지와 정책이 합쳐져 있는 이러한 단어들이고 가장 가치를 따지자고 하는 것들은 평등이라던가 자유라던가 효율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회복지의 어떤 발전의 흐름, 그에 따라서 정책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봐야 되고 그 시대적으로 어떠한 학자들의 모형들이 이제 또 파악이 될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떠한 시대적인 정치적인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경제 발전에 따른 이러한 것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가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 이 시대에는요, 사회복지라는 거 역시도 내가 알아서 스스로 셀프예요. 그래서 개인의 비용으로 인해서 충당이 돼야 된다라고 봤던 게 어떤 자유방임주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그렇게 많이 발전했던 시대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마르크스주의거든요. 마르크스주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계급으로 이제 구분을 하죠. 사회 계층을 구분을 하는 건데, 이 노동자 계급이 봤었을 때는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는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재정을 운영하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노동자나 아니면은 그 위에 하위 계층들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쳤을 때만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나는 좀 싫다, 회피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노동자 계급은 그런 부르주아가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해서 나는 혜택을 보지 않겠다라고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마르크스주의에 해당이 되고요. 그것과 이제 관련해서 신마르크스주의는 이거를 좀 절충해서 보완해서 나온 것들이고요. 수정 자본주의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마르크스주의 다음에 나오는 1930년대 중반부터 나오는 수정 자본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인데요. 보수주의가 새롭게 뭔가 좀 절충적인 것들을 제도를 보완을 해서 나온 게 신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에 있어서는 최대한 배제하고 시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경영 활동을 통해서만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믿는다. 그런 경향이 강하다. 사회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에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게 이 신보수주의입니다.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신보수주의가 하는 어떠한 이념들은 사실 맞지가 않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치매는 국가 책임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서 보건 서비스나 아니면 주거나 이런 것들, 서울에서는 이제 65세 이상의 1인 노인 가구한테도 주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층만 해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진행하는 사회복지 어떤 트렌드와는 조금 상이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어떤 경제 활동이라던가 이런 걸 왕성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자유경제 시장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국가는 나쁜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흑과 백으로 구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국가의 간섭을 가장 최소화하려고 했던 게 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보편적인 복지국가 체계를 모형을 강조했던 게 이 사회민주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이념들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발달했던 정책들을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화 이론입니다. 산업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국을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의 어떤 그 발전에서 영국을 예를 들면은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어려워서 빈민을 좀 구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바네트 목사님께서 현장에 가서 여러 대학생들하고 함께 사회운동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를 체험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운영을 했던 이러한 활동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산업화라고 하면 어떤 산업이 발전하면은 새로운 직업이 어떤 창출이 되고 굉장히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산업화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 문제와 욕구가 발생해서 복지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게 산업화 이론입니다. 확산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에서 사회복지가 시작이 됐던 것들이 우리가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미국과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은 이게 언제 도입이 됐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한 나라에서 이렇게 사회복지가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주변 국가들한테 이렇게 확산돼서 퍼져나가는 것들을 확산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이론들 중에 사회 양심 이론도 있고요. 음모 이론, 그리고 사회 정의 이론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주장했던 것들을 보자면은 우선은 티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모형을 봤었을 때 자녀적인 모형, 그리고 어떤 업적 달성을 위해 성과 위주의 어떤 성취 위주의 모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분배하고자 하는 모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뮤시라가 이야기했던 통합된 복지국가,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를 통합해서 복지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것들도 이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이고요. 뒤에 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념이라던가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서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회복지 정책을 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복지국가가 될 거다, 지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지국가가 왜 필요하냐라고 봤었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산업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생기고 그 기업들끼리만의 어떤 단합으로 인해서 독과점을 한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이러한 뉴스들 중에서 그 필드에 있는 금액들을 동결했다. 모든 기업들끼리 동결했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니면은 한 기업에서 독과점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국가의 필요성에서 이제 대두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케인즈주의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도 종종 많이 이제 나왔고요.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정책은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훌륭한 정책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사회복지 정책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이러한 곡선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고 감소했었을 때는 우리가 자금을 운용을 하면 되죠. 사회보장으로. 그런데 증대가 됐었을 땐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케인즈주의에 해당이 되고요. 복지국가의 어떤 위기와 그다음에 재편하기 위한 다시 편성을 하기 위해서에 대두됐던 것들이 이제 이 복지국가였고요. 왜 복지국가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냐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시면은 석유파동이라던가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리고 중동이 그러면서 대두가 된다던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다시 복지국가가 개편이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과서에는 이 제3의 길을 주장을 한 학자 이름을 이야기해서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제1의 길이 있고 2의 길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제3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높은 복지를 추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부담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혜택도 좋고 그다음에 투입된 어떤 효율성도 좋게 복지를 운영하지만 결과는 저효율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노선이다라고 하면 두 번째의 제2의 길은 자, 효율은 좋아요. 효율은 좋아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부담은 낮아요. 그렇지만 부담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운영해야 될 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에서 봤었을 때는 적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하게 된다라는 게 제2의 길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나오는 것들이 제3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3의 길에서는 사회주의의 어떤 경직성, 분배에 따른 경직성과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불평등, 우리가 누구는 빈곤하고
누구는 부를 축척하는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이 제3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3의 길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의 어떠한 다양한 이런 프로세서를 조금 이제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정책을 투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사회를 들여다봤었을 때 어떻게 세분화하고 분석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과정 분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역동성 있게 분석을 할 거냐. 자,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플랜과 되어 있는 각종 정보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들이에요. 내가 미처 잘 모르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되고 있는 자금이 있어서 내 클라이언트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 건 아닌지, 혹은 너무 과대하게 초기에 운영 자금을 많이 소비를 해서 올해는 다른 분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 건 아닌지.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라던가 공공기관에서 연말에 이제까지 예산을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초에는 운영을 많이 예산을 아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후반 지나서부터 이제 예산이 이제 남아 있는 걸 보고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연말이 굉장히 조금 많이 바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과정 분석의 이제 하나의 일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출 분석이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떠한 나와 있는 결과물 산출된 게 어떤 것들이냐, 그게 이제 어떤 법을 제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책을 제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산출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 분석이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하는 게 이 성과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기본적인 운영되는 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당 체계죠. 누구한테 얼마만큼 어떤 급여를 진행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인지. 여러분들 차상위 계층 아니면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아니면 의료 급여분들 굉장히 부르는 말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혜택을 받고 복지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인 거지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누가 급여를 받을 거지에 대한 대상. 그래서 누구한테 할당을 해줄 거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급여 체계입니다. 급여의 종류에 있어서 어떤 급여를 받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현물 급여를 받을 거냐, 아니면 현금 급여를 받을 거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재원에 있어서 누가 이 할당을 할 수 있는 대상자한테 어떤 급여를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까지 결정이 되면은 그럼 그 지급해야 될 돈, 자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자금을 운영을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재정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 거냐라는 거죠. 대부분은 주민센터에 오셔가지고 막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 방법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계절마다 조금씩 운영하는 방법들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겨울 같은 때는 우리가 이제 이 기준선 아래로 계신 취약계층 분들에게 우리가 연탄이 필요하신 분들 안에는 연탄을 드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연탄이 보통은 1,000원 이하인데요. 요즘에는 배달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굉장히 한 장에 1,000원 이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한 달을 살려면은 거의 한 150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한 2월까지다라고 하면은 12월, 1월, 2월까지 한 분에게 한 500장씩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비용이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10분이면 5천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100분이면 5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큰 단위의 자금되는 운영을 어디서 기금을 모을 거고, 누구한테는 몇 장을 드릴 거고, 누구한테는 어떻게 배달해 드릴 건지, 이런 것들. 한꺼번에 3달치를 드리면은 어떻게 해요? 모아놓을 곳이 없겠죠. 네, 그래서 한 달이나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 배달을 해드려야 된다라던가 이러한 것들의 전달을 어떻게 해드릴 것까지 고민을 하는 게 사회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틀에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게 할당이었었죠. 누구한테 드릴 건지. 이 대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할당에 하는 세부 원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귀속적인 욕구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국가 유공자라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나라의 큰 일을 한 기여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할당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진단적 구분을 한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봤었을 때 이분은 혜택이 되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진단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장애와 관련된 것들은 장애 진단을 받아야만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고 그래야 그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주차 하나만 하더라도 장애 스티커도 주민센터에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혜택을 보려면 진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선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진단적인 구분을 통해서 할당을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산조사를 통해서 하죠. 여러분들은 사회복지다라고 하면 흔히 이 자산조사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예를 들면은 동산, 부동산 합쳐서 4인 가구 기준 얼마다라는 게 이 중간층 그래서 중위소득이다 이런 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선이 우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에 이 자산을 조사해 봤더니 그 소득 이하를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이 소득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 경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차상위 계층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조사를 통한 할당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어떻게 급여 체계를 운영할 것이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물로 드릴 건지, 현물이라는 거는 물건으로 드리는 거예요. 쌀을 갖다 드린다라던가 우리가 어떤 반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조차도 못 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푸드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업체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현물도 있고 현금도 있고요. 바우처도 있습니다. 바우처는 대부분 이제 상품권이라던가 문화상품권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전통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효율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소비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정도 아니면은 목표의 효율성, 그다음에 정치적 선호도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대부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현금으로 많이 받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현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출을 하게 되면 증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입장에서는 현물이나 바우처로 나가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기도 하고 이럴 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이 급여 체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가장 간이 힘든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재원을 운영해서 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죠.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크게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념들을 봤었을 때 어떠한 국가가 어떤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된다. 시장경제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이념들도 있고요. 복지국가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이념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현재는 우리가 공공과 민간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재원에서는 당연히 조세겠죠. 만약에 지방이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방으로 주는 이러한 세금과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지방세 그 안에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그다음에 어떤 조세 지출 비용.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출산과 관련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출산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첫째 아이 출산하면 얼마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은 셋째 아이 출산하면은 5천만 원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가 몇 살까지 성장하도록 이 거주지의 이 지역의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고요. 출산하게 되면은 공과금도 우리가 할인 혜택을 해드립니다. 이러한 조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아니면은 자녀가 3명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육아와 관련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이라던가 뭐 이런 곳에 지원을 할 때 1순위로 우선순위로 지원이 돼서 네, 등원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와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처럼 조세 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재원 체계 중에 하나이고요. 사회보험료 중에는 소득세에 따라서 역전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원 대상이 되지가 않겠죠.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조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조세를 거두려고 하는 사회복지 급여에 대해서 감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신청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런 복지 혜택이 있어서 이거를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어떠한 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동시에 혜택이 되면 좋겠지만 신청한 분은 받고 나도 대상자였지만 내가 신청하지 않아서 혹은 늦게 해서 늦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전달 체계죠.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 거냐. 앞서 제가 이제 뭐 연탄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저소득층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요즘에는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기부하신다던가 이러시는 분들이 예전만큼 못하다라고도 제가 전해 듣기도 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운용된 자금으로 재원으로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점 이제 연출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었을 때 우선은 전달해 주는 게 금전적 보상이다라고 하면은 사회보험이라던가 공공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장제비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장례비와 관련되어 있어서 비용을 지급을 해드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금전적 보상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비금전적 보상이다라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어떤 민간 단체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자활 관련돼서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관을 운영하게 해준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죠.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게 해준다라던가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달 체계를 조금 구분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공공 어떤 부조와 그다음에 사회보험 둘 다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원치 않아도 운영이 돼야 되는, 그래야만 기금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사회보험이죠.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사회보험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인 차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5대 보험이죠. 5대 사회보험을 내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회인이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재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됐어요, 회사가. 내가 실직을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는 사회보장 중에 하나인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거는 선제적으로 미리 자금을 떼서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대상은 이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뭐 우리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거예요라고 가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첫 달에 급여를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급여 명세서에 공제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고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 보장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가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종류는 산업재해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산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을 하다가 다쳤었을 때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어떠한 뭐 자동문이 잘 안 닫혀가지고 뭐 이렇게 닫으려고 했는데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났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이제 이송을 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케이스가 이제 산업재해 관련되어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실업급여, 그리고 건강보험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진행하는 보건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65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인 인구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65세가 이제 수령할 수 있는 인원
나이를 66세, 67세 이런 식으로 점점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5년에 1살, 혹은 3년에 1살씩을 연장하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도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비용을 빼고 있는 것들도 있죠. 이렇게 이제 5가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100% 내냐?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반을 부담을 하고 있고요. 고용주가 기업이죠, 결과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이하로 떨어진 사후적인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어떤 현재 상태에서 경제적 활동이 할 수 없거나 이러한 무능력 상태일 때 최소한의 어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게 이 공공부조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설명을 드렸던 게 사회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회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운영할 수 없을 때 지원을 하는 게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는 대상은 그러니까 이제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해서 생활보호, 그다음에 의료보호, 주거보호, 교육보호 관련되어 있는 무상 급여 등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00% 국가의 재정으로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복지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청을 해야만 대상인지 아닌지조차도 파악을 하고 대상이 된 게 판별이 되면 그때에서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달 체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달 체계에는 공적인 전달 체계가 있고요. 운영하는 그리고 그다음에 사적인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공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정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들인데요. 중앙 정부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방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는 대상자가 많은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는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지역 주민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 주민의 니즈에 대해서 우리가 욕구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자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배분에 의한 불평등이 조금 인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적인 전달 체계다라고 하면은 국가 이외의 어떤 민간을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민간 단체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어떤 그 기관들 간의 어떤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런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이러한 전달 체계라던가 재원이라던가 할당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의견 도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 모형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사회에 이득이 되는 정책인지를 파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족 모형이다라는 것들은 최선의 어떤 대안책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최선의 방법인지 차선의 방법인지 이거에 따라서 만족할 만한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 그래서 합리적인 이런 합리주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점증 모형이다라는 거는 과거의 어떤 정책들 중에서 일부를 수정 변형해서 진행하는 정책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정책들을 수정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는 구제하는 제도는 꾸준히 계속 이렇게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 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앞서서도.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끊고 이 재정으로 다른 걸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건 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해서 더 넓어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점증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최적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호남 모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정부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정부의 이런 정책이라던가 이런 거를 말고 우연히 우리가 이루어졌던 어떤 정책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것들이 이 쓰레기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 모형들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정책을 참여하는 참여자, 이분이 어떠한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들, 그래서 최고권자라던가 아니면 이 정책에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이거에 따라서 법령을 좀 바꿔야 된다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른 대안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다른 정책과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게 사회복지 정책에서 결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운용할 때 민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민간 단체가 조금 어떠한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운영하는 지원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면 그 운영에 대한 재정을 어디서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참여자들이 있고요. 그거를 보고했었을 때 최고 권위 있으신 분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최고 권위 있으신 분들한테까지 올라가는 구조, 만약에 이 민간단체가 지원을 안 했었을 때의 대안책,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운영할 때,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좀 파악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모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정책을 잘 운용을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보게 되겠죠. 자, 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얼마만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정도만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큰 영역에서 봤었을 때, 광의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이 정책을 운영하는 모든 활동이 이 넓은 범위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이 운영됐던 제도가 잘 운영이 됐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게 평등하게 배분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나 이 정책을 없앨 필요가 없겠죠. 더 확대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결정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정책의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이 정책의 어떤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도 이제 알아봤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이제 모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봤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사회보장과 공공부조로 나누고 있는데 사회보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에 어떤 지원하고 있는 급여 종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에는 우리가 노령연금, 그 다음에 장애연금이 있고요. 유족연금. 돌아가신 분한테 이제 노령연금을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가족한테 유족연금이 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반환일시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다라고 하면은 요양급여라고 해서 우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건강검진.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군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조금 자주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직군인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나는 사무직이거나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직군이다라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암검진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건강검진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장애인 보조기와 관련되어 있어서 구입비라던가 아니면은 주민센터에 가시면은 휠체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노인분들 지팡이라던가 굉장히 지원해주는 것들이 보조기구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보장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이다라고 하면은 실업급여. 내가 고용이 되어 있었을 때 사회의 일환으로서 고용보험을
제공을 하고서 이렇게 지급을 쭉 하고 있었는데 내가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실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했었어도 어떤 금액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떤 회사에 다닐 때의 금액을 그대로 똑같이 받는 건 아니지만요. 이 지원되는 금액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80%까지는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100%까지 그대로 받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 전후의 휴가급여죠. 뭐 출산을 하게 되면은 뭐 출산 전 30일 동안 이렇게 쉴 수가 있어요. 출산 전후로. 이것 또한 이렇게 급여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업재해 보험은 한 곳에서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회사가 있어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다른 그 이외에 오후에 투잡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때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장에서도 산재보험을 가입하십니다. 그러면 산재보험은 제가 양쪽에서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산재보험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일하는 장소에서 다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위험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험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때 혜택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유족연금을 받게 되죠. 이제 나의 가족들이. 그다음에 이제 상병과 관련되어 있는 보상연금 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다쳤기 때문에 산재보험도 받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통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돼서 진행되는 것들, 그리고 일을 못 하잖아요. 내가 일을 하다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됐었을 때 받는 로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다쳤으면은 일을 꾸준히 해가지고 월급을 받을 건데 그렇지 않고 다쳤기 때문에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지출을 해야 되고 월급은 월급대로 못 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중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산재보험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가장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치매라던가 아니면은 알코올릭이라던가 예전보다는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건 조금 많이 덜하기는 하지만 요즘 많이 대두됐던 건 이제 많이 치매죠.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이제 건강 증진 센터들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치매 환자분 약값 지원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주야간 보호센터라던가 아니면 시설 이라던가 이런 곳에 운영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지원해 주는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시대적인 어떠한 이론이라던가 학자의 모형이라던가 그다음에 실제로 재정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어떤 전달을 해줘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학습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다 법안으로 다 제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정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평가까지 해야 된다라고 학습을 했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